서울 서권은 이제 완전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26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어느 지역이든 다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빌라 거래가 상당히 많아졌고, 근데 아파트와 동일하게 핵심지 위주로만 거래가 됩니다. 자, 소장님,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열기가 상급지에서부터 지금 중하급지로 조금 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부동산 분위기 좀 네. 어떤가요?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죠. 당연한 수순이고, 두 가지 이제 가격 상승 패턴이 있는데, 그 외곽 쪽에서 올라가서 강남이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요. 강남이 먼저 올라가서 이제 번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케이스고, 2013년에 올랐던 거는 외곽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강남 압구정이 제일 늦게 오른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소위 핵심지, 상급지 여기가 이제 올랐던 건 우리가 작년에 목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급지 정도,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상급지까지 좀 어느 정도 불이 붙었고, 중급지 정도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뭐 토지거래 허가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잠깐 주춤했다가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급지를 하게 되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중구나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쪽들도 요즘에 신고가가 나온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번져가게 되면서 쭉 퍼질 겁니다. 자, 뭐 노도강, 뭐 금감구 이런 쪽도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이제 결국은 시차의 문제거든요. 시차의 문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어떤 특수한 호재 뭐 이런 게 아니라 공급 부족이잖아요. 공급 부족은 사실상 거의 전국에 관련된 얘기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심각하고, 서울 수도권이 많이 당연히 가격을 상승할 것이고 먼저 오를 것이고, 지방 쪽도 지금 전세가율 같은 거 보게 되면 거의 한 광역시 같은 것들도 다 70%를 넘기고 있는 상태고, 일반 구도심도 한 75에서 80 육박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상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매가로 전이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전세가 올라가면. 그리고 적체됐었던 미분양 물량도 많이 소진된 상태고, 이러면은 이제 매가 상승으로 전환될 시기 같은데, 서울 서권은 이제 완전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26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어느 지역이든 다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지방 쪽도 어지간한 지역은 다 올해 상승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뭐 상반기 내로 다 상승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노원구, 금강구 쪽도 당연히 뭐 길어야 한두 달 이내로, 아니면 올라간 지역도 벌써 올라간 단지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아파트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네, 비아파트 쪽은 뭐 소위 이제 빌라 쪽일 텐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빌라라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보고 구입한다기보다는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 부족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뭐 심화됐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막상 살려니 너무 비싸죠. 지금 뭐 평균 값이 뭐 15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 사실은. 그러니 이게 언감생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은 갖고 싶고, 그런데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런데 재개발을 통해서 빌라를 사서 그거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이제 획득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어렵고 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거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나도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는 게 퍼지게 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뭐 모아타운이니 신속통합이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그 빌라 거래가 상당히 많아졌고, 근데 아파트와 동일하게 핵심지 위주로만 거래가 됩니다. 중상급지 이상, 한강변, 뭐 용산 이런 쪽들이 주로 되고, 외곽 지역은 아직은 또 움직임이 또 없기도 해서 그것도 양극화가 되게 심한 케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아직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확실히 예전보다 수익률은 대단히 좋아졌어요. 금리가 높았던 기간 동안에 이제 매가는 잘 오르지 못하고 월세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정도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오피스텔 역시도 입지가 탄탄한 곳이라면 올해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집값을 세게 끌어올리는 이런 요인 중에 한 가지만 뽑자면 뭘 좀?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이거는 부족? 명확하죠. 공급 부족이고, 지금 다른 것들은 뭐 없잖아요. 금리도 높고, 사실 작년에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우리가 받는 시장금리, 대출금리는 올랐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전체적인 우리의 적용받는 시장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가상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과 불안 심리도 같이 겸해져 있는 거죠. 계속 주택이 없으니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상이 빚어진 거죠. 자, 뭐 가격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거래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버블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에서부터 혹은 슬슬 조정이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거래량이 없다고 가격이 빠진다라고 이렇게 도식화해서 패턴처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일반 분들이. 근데 사실 지금은 거래가 없는 게 거래를 끊어서 그런 거지. 예, 뭐 살 게 없잖아요, 당장. 그리고 살 물건도 수도 없고. 없고, 팔 수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거래가 없는 거지. 시장대로 놔뒀으면은 지금 거래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억지로 막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거래를 위축시키는 이런 수요 억제 정책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뭐 눌려 있는 시간만 좀 더 있을 맞아요. 뿐이지 네. 어느 순간 또 갈 길을 가격은 간다. 네, 간다고 보죠. 자, 만약에 그래도 뭐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네. 그래도 온다면 네.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조금 예전처럼 금방 끝날지 아니면 좀 급격한 어떤 고를 만들지 어떤 시나리오를 좀 갖고 계세요? 저는 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강력한 뭐 보유세 정책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이 생각이 다주택자인 분들은 당연히 내가 주택을 여러 개 보유했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자금이 있는데도 무주택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취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매도를 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까 나는 안 갖고 있고 싶은데 보유세가 낼 돈이 없어 이러면서 좀 줄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의 물량이 좀 조금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오긴 올 거예요. 근데 그건 잠깐 일시적인 거고 그리고 그런 금매가 나왔을 때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시장에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방 정리가 되고 뭐 이게 하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뭐 정책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나올지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지 짧아질지에 대한 정도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집값 잡을 방법은 단기적으로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자, 집주인들이 뭐 매물을 지금 잘 안 내놓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뭐 단순히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내놓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전세를 줬다 이런 것들은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예, 토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졌다고 봅니다. 예, 상황상 정황상 그렇죠. 팔 수도 예, 없고 예. 팔고 싶지도 않겠지만 팔겠다고 마음 먹은 분도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 거래량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럼 반대로 이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시장이 돼야지 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이제 이분들도 부동산이 이렇게 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안 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공급이 많아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시장의 재화는 수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야 되는 건데 공급은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다주택자 분들은. 예, 꽤나 오랫동안 시장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또 뭐 정책이 변경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백약이 무효해지는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간의 가격 상승은 확정됐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어떤 방식을 쓰던 간에. 그런데 그 이후라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급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매물은 뭐 계속 없고 호가는 높아만 가고 있고 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또 내 집 마련은 지금 좀 해야 되고. 자, 만약에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도 좀 아쉬운 건 같이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물건 자체가 시장에 너무 없습니다. 예, 시장에 없고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가 얼마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실거래가 이 정도니까 금액이 좀 맞으시겠네요 하고 실제 매물을 찾아보면은 괴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전 고점서부터 중급지 기준 했을 때도 한 1억에서 1억 5천은 최소한 높아요. 약간 배짱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유자 분들도 이 정도 금액 아니면 안 팔아가 되는 거고 그분들도 사실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이걸 팔아서 뭐 다른 재화로 간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팔게 되면은 뭐 갈아타기라거나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팔았는데 이걸 살려니까 물건이 없고 있어도 비싸. 그러니까 나도 최소한 이거 아니면 못 팔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20평대 같은 거나 특히 거의 물건을 찾을 수가 없고요. 안타까운 건 전세도 없습니다. 예, 만기돼서 집을 찾으려는데 전세가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됐죠. 전세 물건 정말 대단지에도 한두 건 보일까 말까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뭐 공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129 공급 대책을 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어떤 대책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건 좋다고 봅니다. 공급 대책은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급 대책 쭉 나왔지만 사실 이게 입주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계획된 시간을 맞추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에 필요한 집들이 안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이 공급 대책이 효과가 없죠. 예전에는 공급 대책이 나오면 똑같아요. 그때도 공급 대책이 나오면은 한참 뒤에 입주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 숫자에 놀라서 뭐 130만 원, 뭐 얼마 몇만 원 이러면은 와 그러면 이제 집값이 잡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정보도 많아지고 똑똑해지셔가지고 야, 그 공급 대책 내면 뭐하냐? 당장 뭐 없는데 10년 지나에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판단들이 벌써 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 대책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예, 근데 그 방법이 틀렸냐? 그 방향은 맞아요. 계속 이렇게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가격은 잡아야 되긴 하니까. 네. 97 대책부터 129 공급 대책까지 그래서 결국 뭐 140만 호, 수도권에 6만 호, 또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용산과 태릉 그리고 과천 경매장, 예, 그 과천 부지 좀 굉장히 시장에서 조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과천도 사실은 언젠가요? 3기 신도시 이때니까 2019년 이때 발표했던 것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2029년에 분양이고요. 입주가 아니라. 그럼 그게 언제 된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 뭐, 말씀하셨던 과천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공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용산도 기존에 6,000호에서 만 호로 늘리면서 서울시는 약간 반발을 했죠. 또 6,000호로 토지 이용 계획 다 짜놨는데 만 호로 바꾸게 되면은 4,000호가 늘어나면서 정주 여건을 좀 더 변경시켜야 되니까 토지 이용 계획 바뀌고 이런 과정이 또 2년 동안 더 지연된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좀 안타깝죠. 뭐 지금 우리가 이게 논하는 게 별로 이렇게 해법이 없는 거를 계속 우리가 논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부터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갖고 뭘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 놓친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뼈아픈 부분이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곳에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거는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어찌됐건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제도적 개선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공급 발표하고 나서 입주까지의 텀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빠르게 이행하겠고 그래서 공급의 효과가 더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뭐 결국 수요 위축이라든지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어떤 민간에서의 어떤 공급을 또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도 같이 줄은 거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를 위축시키는 전략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차라리 지방 쪽은 이제 논밭 개간해서 택지 개발하면 돼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문제인 건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수요가 제일 수급 상황이 안 맞으니까 가격이 제일 비싼 거고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공급이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은 서울이란 얘긴데 서울에서는 택지 개발할 땅이 없으니 결국은 정비사업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는 건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야지만 공급이 많이 되고 시장 안정화 되는데 과연 그걸 풀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합의와 용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분상제 풀고 제초안 푼다고 해봐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난 4, 50년간 반복된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막상 그걸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정부가 없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그걸 다 풀어준다. 그러면 단기간에 가격은 확 뛰겠죠. 나중에 잡힐지 몰라도. 확 오르면은 이 정부는 계속 욕만 먹다 끝나요. 다음 정부가 이제 혜택을 받겠죠. 이런 어떤 시스템 상에서는 이걸 이런 용기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진짜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부가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좀 어렵군요. 자, 3기 신도시 항상 또 계속 따라오고 있는 얘기 같은데요. 뭐 전반적으로 3기 신도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3기 신도시가 생각보다 입지는 나쁘지 않거든요. 서울 근교에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공급을 통해서 좀 안정감도 주고 또 실제로 서울에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것도 빨리빨리 재건축해야 된다는 본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발표만 해놓고 여태까지 입주한 것들이 거의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봤을 때도 뭐 26년이니까 벌써 그러니까 당시 발표했을 때 입주하는 그 지역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입주는커녕 삽도 못 푼데도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세월 내내 그래왔어요. 그러니 뭔가 공급대책 발표해도 사람들이 저게 어느 세월에 대가 되는 거니까 공급대책에 대한 효과가 점점 반감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토지 공개념 이런 뭐 정책도 펼치자. 그리고 또 예전 이야기였었죠. 전세 그 무기한 연장해주는 그런 법안도 결국에는 뭐 전월세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세 무한 연장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또 느낌도 또 들어요. 네. 정책과 시장이 싸우는 구도로 가는 게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자, 뭐 좀 슬기롭게 좀 우리 사회가 이거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구조는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익을 기대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상가를 산다. 그러면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임대 수익률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사는 거는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사? 그거는 나중에 팔았을 때의 차익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화는 그런 식으로 양도 차익 혹은 임대 수익 이걸로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급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주택 시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매매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혹은 전세 혹은 월세로 가는 형태인데 공급은 한정돼 있어. 수요는 꾸준하게 들어와. 뭐 가구가 분화되든 새롭게 들어오든. 그럼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부가 지금 하는 입장은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매매를 못 하게끔 매매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쓰죠. 대출도 잘 안 해주고 금리도 비싸게 해놓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보유세도 강화. 그럼 못 사잖아요, 사람들이. 전세 월세로 가는 건데 전세에 대해서도 전세가 오르게 되면 매가를 밀어 올려주니까 전세도 못하고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전세도 못 들어가니까 반전세라든가 월세 쪽으로 시장에 다 쏠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작년 한 해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도 월세가 뭐 평균 100만 원이 넘었다는 기사를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거의 150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 대단히 지금 그 가처분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월세로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월세 쪽으로 쏠려가지고 전세를 묶어놓고 매매가를 묶어놔서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공급이 안 되면. 그러면 월세가 계속 오르면 금리 이자를 높여가지고 야 전세 너무 대출 이자가 비싸더라. 월세로 가야지 하면서 월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다 일로 보냈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이 높아진 금리보다도 얘가 더 비싼 시점이 도래는 하겠죠. 반드시. 그러면 전세 월세 중에 거주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임차인 분들이. 야 이제는 전세로 들어가는 게 맞겠네 하면서 이게 전세로 돌아오겠죠. 그럼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쭉 올라가면 전세가율이 쭉 높아지게 되면 매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방식을 써도 이게 지연 효과만 있는 거지 이 근본적인 해결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월세 높아졌죠. 전세 높아졌죠. 매매 높아지죠.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과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절대 그 정책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계속 똑같은 키워드로 얘기하는데 공급 안 되면은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네. 정부가 뭐 공급을 뭐 계속 늘린다고는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은 여전히 뭐 집값이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공급 발표와 시장 체감 사이에 이런 간극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 간극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안타까운 네. 부분인데 네. 그 정부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었던 부분이 뭐 이런 주택, 빌라형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완화해준 도시생활주택 완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상 같은 것들이 공실 문제를 많았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둡니까 굳이 그걸 주택으로 변환할 수 있으면 오피스텔이 뭐든 어찌됐든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일시적으로 쓰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빨리 공급하고 그 사이에 아파트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공급에 대한 시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정부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서울시는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빨라진 것 같지는 못 느끼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정책적 노력은 하고 있다. 시스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죠. 자, 결국 공급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키 열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 안 오르는 것들 이거 사도 되나요? 과연 이게 오르나요? 100% 올라요. 100%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안 올랐다고 야 이렇게 경기 좋았는데 남들 다 올랐는데 내 건 안 올랐네 여기는 안 오른 지역이야 팔아야지 라고 하시는 순간 엄청나게 후회하실 겁니다. 네. 네.